예, 두 번째 발표는 우리가 앞에 인사말에서도 이제 2011년에 택견 그리고 2018년에 씨름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활쏘기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재 유산으로 등재되는 방안의 하나로 이 씨름의 사례를 저희가 좀 같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공성배 교수님, 용인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씨름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과정과 경험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원격 회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네요. 어제부터 모여서 예비 리허설을 좀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공성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씨름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과정과 경험이란 주제로 오늘 발표하게 된 용인대학교 공성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활쏘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전통 문화 대표하는 활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사 저료나 조선왕조 실록, 또 승정원 일기, 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만 보더라도 씨름에 관한 기록보다 활쏘기에 관한 기록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등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활쏘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씨름은 2018년 11월 한국의 20번째,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3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습니다. 북한은 2015년, 한국은 2016년에 각각 등재 신청서를 접수했는데요. 문화재청과 외교부의 노력에 의해서 사상 최초로 씨름과 북한과 우리 한국이 공동 등재하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씨름이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한 기간부터 등재될 때까지 과정은 약 5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또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접수한 지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자꾸 이제 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등재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자꾸 이제 밀리면서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씨름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영남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던 이 박승한 교수님과 완전 씨름 선수 출신이시거든요. 전문 씨름 선수로 영남대학교에 가셔서 공부하셔서 대한씨름협회 회장이 되셨는데 이분과 이 성소균 사무국장이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사실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오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재청에서는 씨름을 등재해주겠습니다. 준비하시죠. 이렇게 결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은 이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역사 왜곡의 문제를 굉장하게 심각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서둘러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씨름은 우리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하고 조선족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조선족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인데 국적이 중국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씨름과 북한의 씨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상의를 입고 하든지 벗고 하든지 그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에 보시는 슬라이드에는 제가 그 중국 연변에 가서 조선족 아이들한테 지금 씨름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중국에서는 소수민족 대회에 씨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우리 문화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전승하고 있으니까 참 고마운 일이다. 근데 그것하고 중국에서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중국 국무원에서는요, 2011년 6월에 조선족 씨름, 아리랑, 가야금, 판소리 널뛰기, 뭐 전통 혼례, 그네뛰기 이런 것들을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 즉 중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씨름이나 제주해녀, 김장문화, 격구 또 우리 활쏘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보유자가 없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2011년에서 12년에 예비 목록 제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목록 제도를 만들면서 언제라도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중국은 2009년도에 우리 농악물을 유네스코에 등재시켜 버렸습니다. 또 아리랑도 중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움직였지만 문화재청에서 발빠른 대처로 인해서 우리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이거보다 심각했던 것은 우리의 이 각저촌과 장촌 1호분이 우리 고구려 우리 문화인데 지금 중국의 지반현 통구지방에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는 중국의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씨름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은 씨름이 대한민국 것이 아니라 중국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의 원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씨름협회가 더 발빠르게 움직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씨름협회는 씨름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고요. 또 씨름의 우수성을 또 확산시키고 씨름의 세계화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는 공동 등재를 추진할 수 없지만 남북한이 공동 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기조를 세웠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대학교 나행일 교수님께서 씨름 등재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계속 주장하신 거예요. 우리 남북한 공동으로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결국은 사실은 지금 오늘날 사상 최초로 남북 공동 등재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등재 절차와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3개의 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대표 목록입니다. 우리가 등재하지 않으면 사라지거나 소멸될 그런 유산을 긴급 보호 목록으로 이렇게 등재를 시키고요. 각국에서 무형유산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모범 사례인데 대한민국은 20개 다 대표 목록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기준으로 대표 목록 35개, 긴급 보호 목록 5개, 모범 사례 2개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8개의 유산이 등재 불가가 됐습니다. 현재 127개국 549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있는데요. 우리 활쏘기 단체가 가장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 1차 관문을 뚫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의 사무국의 등재 신청서가 접수되는 순간부터는 이 활쏘기 단체는 사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은 사실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팀이에요. 워낙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맹활약하기 때문에 사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1차 관문인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여기에서 등재 신청 종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1차만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진행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가 이제 접수가 되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다시 문화재청으로 보냅니다. 문화재청에서 그 수정 보완 지시를 받으면 그걸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7차 관문이 평가 기구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등재 신청서와 영상과 사진과 동의서를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등재 여부는 정부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죠. 지금 우리한테 좋은 것은 이 씨름이 등재될 때 도와주셨던 평가기구에 7차 관문의 평가기구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상민 교수님이 여기 평가기구 위원장으로 되셨어요. 기회죠. 또 이번 9월에 한국이 유네스코 무형유산국의 3번째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등재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그게 우리 한국이 유네스코 무형유산국에 이렇게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등재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별도로 말씀드릴 건 그런데요. 이 5가지 대표 목록 등재 기준에 우리 활쏘기는 모두 다 부합합니다. 단지 4번째 기준,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에 인지 동의하고 가능한 최대한 신청 과정에 참여할 것, 이 가능한 최대한 신청 과정에 참여할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도장을 찍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관련 공동체, 이 활쏘기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사전에 인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유네스코 사무국의 등재 신청서와 함께 동의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접수됐는데 대한민국에서 반대가 일어난다면 등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019년에는 5개, 2010년, 2011년에는 각각 3개씩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이렇게 등재를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땅 짓고 헤엄치기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몇 개 등재 신청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일본 너희도 반대하지 마. 우리도 너희 몇 개씩 해줄게. 이런 그런 그 분위기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등재 신청서의 내용과 양식과 지금의 양식은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그 정부간위원회에서 심사서를 그리고 또 이제 50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유네스코가 돈이 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담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중일을 대상으로 앞으로 1년에 1개의 유산만 또 이제 신청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최근에 10개 종목 이상 등재한 국가는 2년에 1개의 유산만 신청하라고 권고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2년에 하나씩밖에 등재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무형문화재 수를 보시면요. 지금 약 한 900개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한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무형문화재 이 중에서 하나의 무형문화재만 우리가 등재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선보다 우리는 예선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씨름협회는요,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면 2013년부터 본격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연구위원회가 중심이 됐죠. 각 대학에 있는 씨름을 전공한 교수들과 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연구원의 전문 씨름을 한 이런 연구원들, 그다음에 박사들을 모아서 연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회가 먼저 문체부 체육진흥과에 가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당위성을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씨름 등재 추진위원회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문체부에서도 참석하시고 문화재청에서도 오셔서 등재 절차 방법에 대한 모든 설명을 상세하게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독 등재를 갈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라든가 또 유사 씨름 국가들과 공동 등재를 할 것인가, 이 논의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회의는 한두 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몇 년간 수차례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몽골서 동북아시아 무형유산 보호협력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 북한도 참여를 했습니다. 아태 무형유산센터 이삼열 사무총장님께서 가셔서 북한 관계자를 만났더니 씨름 유네스코 공동등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그래서 저희는 또 더욱 탄력받아서 국회에서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이 포럼까지 개최한 겁니다. 이 이유는
이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날 사실 해프닝도 있었기 때문에 신문 댓글 기사가 10,000개가 넘게 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방은 포럼은 너무나 대성공을 사실 거둘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한이 우리랑 같이 유네스코 등재 추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2015년 3월에 자기들끼리 등재 신청서를 접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뭐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북한의 상황을 그 당시 남북 간의 교류가 잘 진행되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것을 이제 언론에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국회에서 다시 긴급 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방안도 만들고 하면서 씨름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문화재청에서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5년 7월에 제가 이제 고궁박물관에 가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세계유산팀, 무형문화재 위원님들 모인 자리에 가서 왜 씨름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야 되는지를 가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등재 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 그때 9월에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등재 신청 종목으로 씨름이 이렇게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은 술술술술 다 풀려나갔어요. 단 대한씨름협회 사실 그 당시에 문체부로부터 제지를 받고 있어서 돈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합 대회장이 열리는 데 가서 제안을 했죠. 자, 우리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데 등재 신청서 영상 만드는 돈이 없으니까 모금합시다. 그 자리에서 2,500만 원 모금이 됐습니다. 선수 지도자 임원할 것 없이 그냥 서서 십시일반 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등재 신청서를 이 수정 보완 작업하는데 제가 4번을 참여를 했는데 사실상 문화재청에서 훨씬 더 많이 했죠. 저는 가끔씩만 가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씨름이 이제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문화재청에서 워낙 잘 했기 때문에 씨름이 등재된 것은 맞지만 씨름이 등재될 수 있도록 역할한 것은 바로 우리 씨름 등재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이렇게 활쏘기 단체 제안을 드리면 활쏘기 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등재 추진위원들이 모여야 어떤 아이디어도 도출이 되고요. 또 일을 해나갈 때도 좀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계, 언론계, 정치계, 또 학계 다 이렇게 이제 모두 다 같이 이 당시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활쏘기 등재 추진위원회를 만약에 이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사실 뭐 궁도도 있고 국궁도 있고 궁술도 있고 각궁도 있고 기사도 있고 사실 많은 단체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 등재 신청하는 걸 인지하고라는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등재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그 각 단체분들을 참여시키는 게 좀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등재 신청 종목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내부에서부터 반대의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문화재청에서 위원들도 정말 선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슈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씨름은 사실 뭐 분명히 중국의 위험이 컸죠. 제주 해녀의 등재 명분을 들면요. 일본에는 아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해녀 등재 추진 단체에서는 이 일본이 아마를 먼저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안 된다. 우리 원조는 우리 제주 해녀다. 근데 사실은 이 일본의 아마라고 하는 것은요. 시도 무형문화재 정도밖에 안 됐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가 아니면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주 해녀 추진단체에서는 일절 밝히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슈를 던지기 위해서 숨겼던 것이죠. 반일 감정을 어떻게 보면 자극한 것도 여기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등재 추진도 고려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네스코는 사실 단독 등재보다 공동 등재를 더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영일 교수님과 작년에 파리에 가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우리 김지현 주재관을 만났는데 나 교수님께서 우리 활쏘기 유네스코 등재 도와줘라 그냥 대놓고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께서 유네스코 공식 회의 때 유네스코가 해야 할 일은 남북이 씨름을 공동 등재한 것과 같이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활쏘기도 남북한이 공동 등재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또 아까도 좀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터키가 전통 레슬링을 기사와 보사를 모두 등재했지 않습니까? 지역의 확장이라는 거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지역의 확장에서 우리가 터키의 동의를 얻으면 대한민국도 거기 같이 공동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우리가 이제 기사와 보사 이 상황에서 보사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단체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재청과 업무 협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뭐든지 문화재청에서 직접적으로 무형문화재과에서 이 등재 신청 종목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국가가 주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움직여서 문화재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절차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먼저 절대 움직이질 않거든요. 하지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한테는 우리가 이 활쏘기를 추진한다는 걸 알려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과의 업무 협조가 좀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청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신청 추가 공모 요청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0년에서 11년 동안 유네스코에 대한민국이 등재하려고 신청서를 접수했다가 등재하지 못한 것이 2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모를 했어요. 문화재청에서. 우선 신청 대상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하고 싶은 종목들은 우선 신청 대상 신청해라. 거기 9개가 신청을 했는데 총 32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활쏘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늦었던 만큼 여기 추가 공모 요청을 해야 거기에 합류해서 또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활쏘기는 분명 제가 생각해도 우리의 분명한 훌륭한 우리 전통의 민속놀이이자 호공부회입니다. 이런 민족 사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 활쏘기가 반드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예, 시간이 많이 된 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동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그 방역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마스크 쓰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얼굴에 이 쉴드라 그러죠. 플라스틱 투명 쉴드를 쓰고 하는데 참석자도 뭐 사실 이번에는 발표자하고 토론자에 한정시켜서 최소한의 인원만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방역 원칙을 충분히 지키고 있습니다. 씨름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과정을 보면 이 과정에 역시 국가 간의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남북 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그 우리나라 궁도 양궁 같은 경우도 올림픽 나가기 전에 세계 대회보다 오히려 국내 예선전이 치열하다라고 하는데 이 문화유산 등재 과정도 국내에서의 문제를 거쳐서 세계 대회로 나가는 그 아까 8개의 단계가 있었던 과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을 서울대학교 나영일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한국궁도 대학연맹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국궁교수회라고 해서 활 쏘는 교수들의 모임의 초대 회장님이시기도 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